국제정세에 북한의 4차 핵실험까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군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집 5부작 2016년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그 첫 번째 시간 국방정책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핵도발이 감행됨에 따라 우리 군은 즉각 대응태세 구축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위한 2016 국방정책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국방정책실의 중점 과제와 세부 추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윤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국방정책실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류재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초에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셨죠, 연초들이라. 네. 예. 자, 2016년 우리 국방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국방 정책에서 국방 정책실이 하는 일들 가장 큰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 연도 업무 보고 하셨잖아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우리 정부가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월 22일 국민 대표들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국방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었고요. 이 업무보고에 이어서 토론회 시간을 가졌는데 토론회 주제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진솔하고 의미 있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저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해서 다시는 도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태세를 굳건히 갖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 억제력과 방위력을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우리 군의 자각 노력도 가속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합동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공군의 KF 사업 관리 이것이 시간과 비용과 리스크 면에서 성공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잘 인식하고 있고요. 해군의 경우는 호위함 전력화가 지금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호위함이 실전 배치될 것이고 그리고 육군의 경우에는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라고 하는 공격 헬기의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작년까지 우리 병역 문화의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나름 국방부가 성공적인 그런 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병역문화 혁신을 추동해서 국민들이 정말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병영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권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곤욕을 치렀는데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군이 정말 인권의 모범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군 관계자들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네, 장광일 학장님께서는 이번에 올해 국방부가 세운 이런 중점 목표 운영 방안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혹시 또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유 실장께서 자세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정책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관리, 또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게끔 미리부터 정책을 잘 준비해 나가는 거, 그런 것이 가장 큰 일일 텐데, 작년도 업무 평가 또 금년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적절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단지 이제 한두 가지 조금 부연한다면은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고 또 SLBM 같은 이런 북한의 위협이 점점 아주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킬체인이라든지 KMMD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금 더 새로운 대책이 더 좀 밝혀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그 국민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 국방부 또는 군 전체가 그 신뢰에 타격을 입은 것은 방산 비리로 인한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방산 비리에 대한 보다 좀 참신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물론 지금 강구는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혔으면은 국민의 신뢰가 더욱 증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균형은 다 잡혀 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위협과 또 미래의 부분까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과의 거리에 있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방안이 있었으면 더 좋아하겠다는 지적이신데요. 차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정책은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획과 계획,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게 모두가 아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의 전 분야들을 고루 이 균형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식 자체가 국방기획이라든가 전력발전, 국방운영, 인력관리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상당히 균형 잡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위협에 그 대비한다라는 그 당장 이제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라는 부분하고 미래의 소요에 준비해 나간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다른 차원의 것은 아니에요.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이제 지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국방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창조국방을 주로 첨단 군사력의 건설이나 뭐 IT와 같은 기술을 사용에만 사실 집중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창조의 개념은 뭘 새로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가치의 재발견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치를 재발견해내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면 이걸 창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고의 전환이고 또 기존과는 다른 운영 관행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어떤 근육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발상들을 계속해서 바꿔보는 걸 의미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사하고 민간 부분에 사용돼서 이중용도 기술을 활용을 해서 민간의 기술 발전까지를 지원을 하고 이것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창조의 개념 자체가 단순한 어떤 전력 첨단 군사력 건설 이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톡톡 튀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사고가 발휘될 수 있도록 더 이 개념의 발전 부분을 국방정책실에서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반적인 평가는 굉장히 균형 잡힌,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기존과는 다른 식의 어떤 방향 전환이라든가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인 사안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북한의 핵실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이 세부 사항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유 시장님?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 엄중한 상황이라고 아까 제가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지난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할 이후에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네. 한반도 군사 상황을 더욱더 주도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뭐 모든 유형의 도발에 맞춤형으로 대비하겠다는 관점에서 계획도 발전시키고 또 준비 태세도 최적화하는 그런 노력들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해는 이제 GOP 사단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완료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므로서 접촉 지역에 경계작전 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후방 지역에서도 테러와 같은 도발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그 민관군 경우에 통합된 방위 체제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총력 안보 태세를 선도해서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장 학자님께서 이제 정책시장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이 고민도 아실 것 같고 또 약한 점도 아실 것 같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완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북한의 이제 핵실험이 상당히 충격을 주었지만은 네. 그 핵실험을 하기 전에 행태가 사실은 그 어떤 정보적인 관점에서 사전 물론 이제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이 식별하기가 제한되는 점도 있지만은 발표를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하면서 발표를 이제 전혀 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등등의 문제를 보면서 이 도발의 행태가 아주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위장 전술까지 쓰고 있다. 네. 북한식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런 점을 보면서 약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노력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행동이나 발표문까지도 그 발표문 속에 있는 숨은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구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물론 뭐 국방정책실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적의 의도를 조기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 좀 구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화 장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합니다. 이 첨단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과학화 장비로서 병력은 줄여가면서도 오히려 효율성은 증가시키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과학화 장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다. 이 사람의 중요성, 인적 요소를 갖다가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학화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대비 태세를 좀 더 이럴수록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테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있었던 파리 테러를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파리 테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테러 부대가 군과 경찰이 같이 나와가지고 10분 내에 출동을 하고 3분 내에 제압을 하는 그런 그 아주 효율적인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대테러 작전이 서울 시내 한복판 또는 어디 뭐 우리 김포나 인천 같은 데서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테러 작전 부대 간의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문제점에서 우리 군 당국이나 또 경찰 같이 이렇게 대테러 작전 부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그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작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더 필요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 속사정을 알아야만 또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 또 걱정하는 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도 틀고 심리전도 틀고 있지만 북한이 앞으로도 저대로 있지는 않고 또 추가적인 뭔가 또 말썽을 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책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고 또 대비하고 계신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적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우리의 대책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이 적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정보만의 몫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평소에도 제대별로도 그렇고 우리 국방부 합참도 그렇고 정보와 전략, 작전, 정책 이 네 개의 기능이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도발을 획책할 것인가, 그 나타나는 양상은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그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도발 시기라든지 도발의 그 형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북한이 과거에 그 핵실험 했을 때의 그 행태를 보면 그 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든가, 그리고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을 때,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을 때 북한이 수사적 위협을 포함해서 강경하게 반응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그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의 그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략적 수준의 도발, 추가 핵실험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NLL과 DMZ 일대에서 전술적 수준의 도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확성기 방송 체계에 대한 무력화를 위해서, 그 무력화하기 위해서 뭐 직접적인 포격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GP에 대한 도발, 또 그 작년 8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북한이 도발을 했는지를 쉽게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을 적이 해올 수도 있다. 뭐 모든 가능성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핵실험부터 이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NLL에서의 도발이라든가 DMZ까지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대안들을 또 대안 준비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에너지라든가 전력이 소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끝까지 그 긴장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인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방정책실에서 계속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게 좀 있죠? 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라 하면 여러 가지죠. 대표적인 위협이 핵과 미사일 위협이고, 그리고 사이버 위협, 그 다음에 화생 무기 위협, 뭐 특수전 위협, 뭐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느냐가 아무래도 그 최우선의 관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미 그 수년간 한미 공동으로 전략적 수준에서 북한 핵과 그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 개념을 만들었고요. 이 맞춤형 억제 전략 개념의 그 이 구성 요소는 북한이 핵이나 그 WMD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하는 상황, 또 그 수단을 가지고 사용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 단계에 이르는 경우, 또 실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상정해 놓고, 그 상황에서 우리 한미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분야는 그 군사 분야에만 그 수단들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교, 정치, 경제, 뭐 정치를 정보라고도 하죠. 그 분야까지 다 이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재작년에는 약칭 4D 작전 개념을 만들었죠. 이것은 한미 동맹의 그 이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인데, 이 4D 작전 개념은 4개의 D가 지칭하는 대로 탐지하고 교란하고 타격하고 방어하는 이런 그 국면 이런 단계에서 한미가 가용한 그 이 전략 자산부터 모든 그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를
위해 그 계획을 발전시키고 태세를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이런 그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를 이 한미가 고심하면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죠. 그 지침의 분야는 대체로 그 계획 분야가 있고 또 그 양국 군의 능력 발전 분야가 있고 연습 및 훈련 분야가 있고요. 또 의사결정 체계 면에서도 최적화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가할 계획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 간에 정책 실무 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체에서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도장에서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조성해서 이 예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한미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치적 수준에서 브레인스토밍식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군사적 수준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찾고 하는 것인데 이런 연습의 결과, 이런 TTX의 결과는 이 실제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우리의 능력 발전과 준비 태세에도 기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를 금년 6월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독자적으로 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이버 역량들을 개발하고 확충해 나가는데 이 유용한 그런 지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생무기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 생물학 무기에 의한 위협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한미 간에 2011년부터 생물 방어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 유관 부처들이 모두 함께하는 그런 연습인데 이 연습도 올해 UFG 연습과 연계해서 계획해 놓고 있고요. 이전의 연습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이 유용한 산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차대현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렇게 공동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라는 것이 이게 일단 북한이 이 핵이나 다른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다음에 대응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 사전에 이걸 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응징 수단이 없지 않느냐. 그 자연적인 논리 체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체 이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수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정책님께서 말씀하신 4D 방어 체제나 킬체인의 개념은요. 사실 이 방어나 방호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사전 탐지, 그 다음에 억제의 개념들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이 보복의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지금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핵을 조여할 때는 해구산, 그리고 이제 보다 범위를 넓힌 모든 이 비대칭 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할 때는 확장 억제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이 동맹국을 통해서 핵 위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건요, 우리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이 비확산을 위해서 그동안 핵국들이 자기의 동맹국들한테 해구산이나 확장 억제 공약을 제공을 해온 것이거든요. 이거를 뛰쳐나와서 우리만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겠다. 물론 당장 보면 좀 든든하고 안심할 수도 있지만요. 따져보면 득보다 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첫 번째는 자, 북한이 핵을 가지는 논리가 어떤 겁니까? 자꾸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남을 위협하기 때문에 핵 개발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자꾸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핵을 가져야 된다. 국제사회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도 결과적으로 그 논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해서 만약에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북한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안에 일본도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이 핵무장하는 논리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북한이 지금 상당히 낙후된 세계에서도 아주 하위권에 속하는 경제를 가지게 된 가장 큰 게 핵개발과 경제적 고립이거든요. 과연 그 물리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면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더더구나 지금 우리는 대부분 그 이 핵발전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다른 핵개발 국가들의 관행을 보게 되면 만약에 핵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만약에 비밀리에 하다가 그 징후가 노출이 되면 이 핵연료 수입이 완전히 끊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전체적인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지금 원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는 이게 동맹만 가지고 확실하게 이 북한의 위협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검증된 가장 그 신뢰할 만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동맹 이외에도 군사 외교를 이용을 해서 특히 대중 외교라든가 대러 외교를 통해서 또 정치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 핵을 가진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방법도 충분히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자신의 능력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데 집착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자 보면 국방부에서 또 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발전시킬 의미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정한 선에서 구성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조금 과도한 부분들은 사실상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제한점이 굉장히 많다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과도한 거.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조금 궁금한 게 북한이 그러면은 지금 그 핵도발 한 다음에 우리가 취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할 법도 한데 굉장히 조용하게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이 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좀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저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북한이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있고 또 대북 확성기는 과연 효과가 없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신 그 질문에 그 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차 박사님께서 이제 확장 억제의 수단의 운용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핵무장에 관한 담론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미 동맹의 이 확장 억제 정책 또 확장 억제 수단의 운용 미국이 유사시에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전 배치한다면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 억제 수단을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준 것이 이번에 B-52의 그 전개였죠. 이 B-52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전술핵이나 또 다른 여러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무기체계입니다. B-52 외에도 미국은 지금 F-15와 F-16, F-22까지 또 나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네이도까지 B-61-12라는 최근 개량된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확장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 킬체인 KMD 사업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정 부분의 이 대응 능력, 억제 능력, 대응 능력 갖췄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완성되는 2020년대 그 초중반이 되면 적어도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고 또 전면전을 감행한 상황에서 초기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독자적인 체계만으로도 무기 장비 체계만으로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혼자 억제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보안 능력과 이 지속 능력들은 계속적으로 제공될 것이고요. 네. 이 킬체인 KMD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뭐 새로운 위협들이 계속 또 식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가면서 맞춤형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보강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조금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믿음이 가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는 북한과 이 비교했을 때 사실 한미 연합전력 자산 또 그 운용 능력 이런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쟁의 지속 능력을 고려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주어지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 자축하는 행사를 진행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인 반응은 우리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 방송이었고, 그리고 무인기가 이 MDL을 침범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것 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도발 행위들은 저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 대북 확성기의 효과는 이미 작년 8월에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취한 예민한 반응, 보인 예민한 반응들을 보더라도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평가를 했고요. 네. 또 그런 경험치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 수단의 하나입니다. 예. 심리전은 본래 전략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 목표와 전략적 효과를 지향한 그런 수단으로서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재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확성기와 북한 확성기의 어떤 성능의 차이, 예. 이것이 몇 배 이상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배 이상 우월하다 하고 평가하고 있고, 또 방송의 프로그램도 우리의 이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흥미롭기도 하고, 또 북한의 실상, 북한 정권의 실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 발전상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 이 군인들은 물론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라는 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성기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북한이 우려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아주 밑바닥을 스며드는 의식을 흔드는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아마 성과가 나타나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또 우려를 하는 것이 북한의 이 미사일 개발 능력이에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이미 한 5차례 했었고요. 또 재작년에 걸쳐서는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 미사일, 또 탄도미사일 시험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 발전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SLBM의 개발 단계는 4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다른 기존의 SLBM 보유국의 개발 단계도 같았습니다만, 우선 지상 사출 실험, 그 다음에 수중 사출 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전력화, 이렇게 4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북한 SLBM은 수중 사출 실험의 단계에 있고요. 수중 사출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보유국들의 사례를 보면 수중 사출 실험 후에 3 내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실제 SLBM을
실전 배치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네.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 기간이면 북한이 그 SLBM을 전력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북한이 모든 가용 역량을 집중한다면 이런 우리가 예측하는 예상하는 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SLBM은 이건 뭐 북한의 한 척의 네. 잠수함에 그 장착되는 것으로서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전력화되는 과정보다 우리가 좀 더 그 속도를 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뭐 킬체인 KMD가 무력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북한 미사일 위협의 그 주는 북한 미사일의 주된 위협은 지상 기반의 미사일이거든요. 최초 킬체인 KMD 사업이 구상이 되고 계획이 될 때 이제 SLBM은 고려가 안 됐었던 것인데 추가적인 위협으로 식별됨에 따라서 이제는 SLBM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 전체 체계 속에 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탐지나 타격 그리고 요격을 위한 그런 수단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금 그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적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엔 저희가 방어하기 어렵지만 이미 그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로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수중 킬체인, 수중 KAMD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속도를 내서 좀 준비를 더 해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하는 그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위협 가운데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한 위협도 굉장히 큰데 혹자들은 이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가 바로 생화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차 박사님, 북한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또 어떤 위협도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 같은 경우에 1987년에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에 참가는 했습니다만 그 위에 보장 체계나 이와 관련된 어떤 훈련에도 참가를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형적으로 이런 생물 무기는요. 백신이 없으면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도 감염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과정하고 생물 무기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재미있는 게 북한이 그동안 특히 90년대 이후에 상당히 이 식량난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홍수라든가 천재지변에 고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전염병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탄저나 패스트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일부러 이렇게 세균전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요. 보고된 걸 보면 북한의 천연두 이질 콜레라로 대재앙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근래 없었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생물학 무기를 공개적으로 쓴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워낙 비인도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를 쓰는 국가는 국제적으로도 대량 보복을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해지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분위기인데 과연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워낙 참혹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방어태세라든가 아니면은 치료 아니면 백신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차 박사님께서 그 생물학 무기에 대한 그 말씀을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북한의 생물 무기 보유량 그리고 그것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언급하기는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북한은 13종 정도의 생물학 무기를 균체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생물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합참소부터 군단, 사단단이 각 제대별로 화생방 부대의 편성을 보강하고 또 화생방 정찰 및 제독 작전을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형 제독차나 화생방 정찰차 같은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독소 감지기 같은 것들은 이제 주요 C4I 시설 주변에 배치해서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어떤 징후가 있을 때 그것을 탐지해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북한의 생물학 위협에 대비하려면 탐지 체계를 우리가 잘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지된 그런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서 공유하는 그런 체계, 그리고 그 생물학 작용제가 어떤 작용제냐라는 것을 분석해서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이 대응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는 이런 전체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은 그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공조하고, 그리고 실제 준비된 것들이 실행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시에 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 생물학 관련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연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이 국방 부분에서 한미 연합, 한미 방위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연도 업무 보고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이 좀 주어졌는데요. 어떤 부분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킬 계획이신지 좀 밝혀주시죠. 앞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 한미연합 능력의 강화에 관한 한미의 계획들,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을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위기와 어떤 이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그게 즉흥성 있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춘 논의가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미 계획된 키리졸브 포리글 연습, UFG 연습의 그 내용도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저지른 상황에서 좀 더 이 심도 있게 구성을 해서 훈련 효과를, 연습 효과를 증대하는 노력도 해야 될 거고요.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환 배치 전력의 원만한 그런 배치 운용, 또 그것을 위한 이 사전 통보 및 협의, 또 우리 정부의 지원, 네. 이런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전략자산을 대표하는 B-52가 전개한 것은 지금 우리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이 공동 기획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구 내에서, 그 기제 내에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의 필요성과 이 시기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제 양국 장관님께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전략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장 억제 수단이 우리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안은 무엇이 없는가 하는 것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 우리 군이 대한민국 방위를 주도하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한미는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네, 올 한해 또 한미 간에 협조되어질 부분들, 더 심화되어질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화되는 작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의 작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런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실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고,
미국과 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재작년에 기본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까지는 목표 연도를 정해서 그 목표 연도까지 준비해야 될 일을 쭉 나열을 하고 네. 이 준비해야 될 과업들을 완성해 나가는, 이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전자권 전환 추진이었다면 네. 이번은 이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안정적으로 적정 시기에 네. 이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기본 정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의 논의에 이런 논의에 동기를 부여하게 된 사건이 바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이었습니다. 네. 이 북한이 핵을 전력화할 경우, 핵을 실전 배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최소한 우리가 초기에 그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이전까지 논의된 전자권 전환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면 이거는 그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에서 조건의 전자권 전환 추진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협의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작년에 이 기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전환 계획, 네.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양국 장관님께서 그 서명을 하신 상태고요. 예. 올해부터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전략 문서인데 이 문서가 담고 있는 그런 과제들을 분야별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권 전환 시기가 언제냐 하고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그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 즉 우리의 능력. 한반도의 한미연합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능력을 갖췄느냐 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우리 한국군이 갖췄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의 조건인데 이 3가지 조건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네.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 전자권 전환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최종 상태는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강화되고 네. 그리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와 능력이 커지는 그런 이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4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진 병영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병영 문화 개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올해 심혈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을 육성하려면 우선 간부가 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고를 하고 지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간부를 우리는 임무용 지휘가 가능한 간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임무용 지휘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4가지입니다. 우선 그 상급자로서 리더로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느냐, 네. 와투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하급자로서 그 부여된 왓에 따라서 와투두에 따라서 하우투두를 스스로 고안해내고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임무를 부여한 리더 또는 상급자는 하급자 또는 부하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여건과 수단을 최대한 제공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4번째는 리더나 상급자는 부하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어떤 부하는 그 상세하게 지도를 해주고 어떤 부하는 기본 지침만으로 지도해주는 이런 그 것들이 임무용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임무용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보는데 네. 이런 요건을 학교 기관에서 사관생도나 학생 장교들이 체험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이런 그 우리 교육 시스템 발전을 계속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군사 교육에 있어서 교관이 교육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생도나 사관생도나 학생 장교가 교육 전반을 주도하도록 하는 네. 소위 생도 참여형, 학생 참여형 그런 교육을 하도록 네. 지속적으로 그 관심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수 여성 인재의 그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이제 2월 말이면 한 개의 여자 학군단이 추가로 확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금년 11월부터는 학군단이 창설이 돼서 여자 후보생들을 네. 학군 후보생들을 추가로 양성하게 되는 그런 학군단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여성 인력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세가 계속 그렇죠. 발전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네. 우수한 여성 인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방안으로서 여성 학군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좀 1시간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국방정책실에서 다루는 사안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사안을 다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방정책실이 추진하는 이 업무들 올해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잘 진행되기를 원하시고 또 격려하시거나 권고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그다음에 또 유 실장님께서는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장 학장님 해주시죠. 네. 국방정책실이 정말 국방정책의 산실이고 그렇죠. 또 심장부로서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참 잘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금년에도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네. 계속해서 우리 유 실장을 중심으로 잘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과의 소통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예, 그래서 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고 또 필요한 것은 좀 선제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빨리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소부터 좀 길러고 훈련하고 또 상황이 발생되면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차 박사님은요? 네, 장원일 장군님께서 지금 소통의 노력, 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중요한 건 이 소통의 창구에서 받아들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방부 각 부처로 또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군이라는 게 더 이상 민간 부분과 분리돼서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이제는 군이 사회와 굉장히 광범위한 면을 공유하는 사회의 일부로서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병사들 군 생활 자체도 사회활동의 연장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요. 군의 작전이나 군 운영 역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하고 전체 사회의 소유에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사회와 민간 부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또 소통의 창구로서 국방정책 분야에서 더 큰 좀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는 만큼 또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의 말씀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많은 좋은 일도 국민들과 보다 더 많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유 시장님 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존경하는 장광일 저한테는 뭐 그 대선배신가요? 소중한 선배님이시죠. 네. 예, 오늘 정말 그 고견과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차 박사님은 제가 과거에도 중요한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함께 논의하고 늘 조언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두 분 말씀 중에 공통점은 소통인데 제 스스로도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무리 이 소통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실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방 정책이나 우리 군의 모습이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습니까? 언론과의 그 소통 문제 올 한 해 더욱더 저희들이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면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런 역할을 다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신뢰하고 또 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의견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새해 목표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의 목소리에서 또 강한 의지와 이 같은 바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관계자 모두가 책임감 있게 이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2016년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2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